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어떤 한마디로 딱 제압하는 방법, 이럴 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이런 얘기를 하고 또는 뭐 반응을 안 해서 좀 무안을 주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충분히 의미가 있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연 그것만으로 될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무시를 안 당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심리상담이기 때문에 상담을 전공을 하긴 했는데 또 철학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 석사 박사를 마치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연구 주제가 사실은 동양 철학과 심리학 간 비교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양 철학을 많이 끌어들여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인간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말을 해놓은 게 이제 동양 철학이고 특히 이제 공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오늘은 동양 철학을 끌어들여서 많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따라와 보시면 기존의 유튜브에서 보셨던 것과는 좀 더 색다른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제대로 한마디를 하고 또는 뭐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하고 표정을 자신감 있게 하고 이것만으로 과연 그게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뭐 가깝게는 가족, 형제, 부모 또는 친구들, 배우자 이런 사람들인 거죠. 또는 이제 직장 동료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 티가 나게 엄청 세게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탁 드러내게 날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은근히 집에 가면 이렇게 생각날 것 같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가족 간에 뭐 형제끼리라고 한다면 뭐 소개팅이나 선을 보고 왔는데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에게 얘기하는 거죠. 막 고민을 얘기해. 나 좀 외모도 좀 별론 것 같고 스펙도 좀 별론데 어떡하지? 근데 언니가 보고 있다가 은근히 한마디 하는 거야. 야, 니는 뭐 볼 거 있냐, 별거? 야, 그냥 대충 가, 그냥 결혼해. 뭘 그렇게 따져, 대충 사겨.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또는 이제 직장에서 내가 업무를 하다가 막히는 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내 동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김대리 아직 그것도 몰라. 짬바가 얼마인데. 진짜 그 나이 되면 그거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보통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뭔가 미묘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나와 함께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나의 성격이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대부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거기에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물론 이제 제스처나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과연 내 내면의 단단함이 없다면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그런 것들은 금방 들통이 날 것 같아요. 공자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승실 즉 사. 형식적이고 외적인 꾸밈이 본질을 이기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상담에서 공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상담사는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내가 경청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라는 걸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상담의 기술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지 네 그렇군요 이런 추임새를 넣는다든지 눈을 좀 마주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킬인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스킬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공감하고 듣고 있다면 그런 제스처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제스처를 보낼 시간도 없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도 이야기하는 상대도 이 상담사가 내 얘기를 깊이 있게 공감하고 있는지 또는 나를 그냥 분석만 하고 있는지 또는 심하게는 나를 상업적으로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민감하게 잘 캐치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미사역으로 그런 것들을 가리려고 한다고 해도 결국엔 들통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제스처를 하고 목소리를 크게 하고 한다고 해도 내 내면에 어떤 단단함이 없다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을 가볍게 타파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엔 또 들통이 나고 또 이제 이 상황이 반복될 확률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좀 책에 나오지 않는 저만의 데이터
또는 경험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두 가지 부류의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되게 목소리도 당당하고 또는 자신감 있게 막 표현을 하고 하는데 좀 더 깊이 이렇게 오랫동안 상담 관계를 맺어보면 되게 의존적이고 회피적이고 좀 불안한 마음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도 바꾸고 표현도 바꿨는데 결국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의존성, 회피성 같은 성향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는 되게 수줍고 어색하고 겸손한 그런 분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굉장히 강한 자기의 신념이나 기준들이 드러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뭔가 상담사가 느끼기에도 뭔가 좀 기가 센 그런 분들도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나르시시스트는 빼고요. 결국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내면이 단단해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본인의 선택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기준에 대해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기준이 있다는 건 어떤 걸까요? 타인들이 무시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만만하게 볼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총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크게는 하나는 의존적 성향이 있으신 분들, 두 번째는 회피형 성향이 있으신 분들. 이 두 분 모두 관계에서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요. 첫 번째 이제 의존적 성향이신 분들은 이 세상은 나 혼자서 살아가기 어렵다 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인생의 아주 사소한 것부터 또는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가깝게는 부모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이런 것들을 내맡기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는 이제 누군가 의존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사코 관계에서 내가 무례한 말을 듣거나 무시하는 말을 듣더라도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죠. 왜냐면 그 관계가 깨지는 게 가장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회피형 성향이 있으신 분도 이제 기저에 이제 불안이 있다는 거는 비슷한데요. 그분들의 핵심적인 주제는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대한 큰 불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나를 100% 수용할 수 있는가, 이제 끊임없는 의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 사람의 어떤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커피숍에서 같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잠깐만요,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속으로는 저 사람이 나랑 대화하는 게 싫어서 화장실을 간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대화하다가 잠깐 자세를 고쳐 앉았는데 거기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자세를 고쳐 앉은 거는 내 얘기가 너무 지루해서일 거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한사코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계속 눈치를 보는 분들이 회피형이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역시도 관계에서 무시당하거나 만만하게 상대가 나를 보더라도 잘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상대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서 갈등을 일으켜서 상대가 나에게 비난을 하거나 또 나를 좋지 않게 보는 그 상황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계에서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기서 근데 기준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어떤 기준이 돼야 되냐면요, 나의 이익에 따른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옳고 그름, 의의에 따른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자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군자는 의사결정을 할 때 리에 따라서 하지 않고 의의에 따라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여기에 따라서 내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까요? 본인이 상대를 좀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대를 좀 우습게 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본인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가지고 있고 거기에 주도권이 있다고 보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우습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하려거나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의 기준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우습게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닌가 정확히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존성 성향이신 분이 아까 말한 대로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계불안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기분이 나쁜 것과 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 정확한 내 기준대로 부정적인 걸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이 떠나가는 그 고통 사이에서 그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남아있는 이것이 좀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참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회피형 성향이신 분도 내가 내 감정이나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나를 드러냈을 때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난이 오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런 것들이 드러내지 않고
참고 회피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우습게 보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제 빌미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노파심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죠? 무슨 피해를 줬으며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냥 단지 타인들을 배려했고 타인의 욕구를 맞춰준 것 뿐인데, 하지만 인간 본성이 그렇게 착한 면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좀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에 되게 그 교수님이 원로 교수님이셨어요. 나이가 되게 많으셨는데 학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끝내면 됐는데,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 클래스 학생들에게 뭔가 마지막 그 일을 좀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숙제도 아닌데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겠지? 뭐 언제까지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뭐 이거 금방 끝나니까 안 되는 사람 없지? 했는데 대부분 얘기 못했고, 부끄럽지만 저도 표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아까 말한 이익에 따라서 행동했거든요. 저는 내적으로 분명히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느꼈지만 괜히 교수님한테 이뻐해서 좋을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내 그냥 사람 좋은 척, 전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딱 두 마디였거든요. 두 문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교수님이 그 한마디 딱 들으시고 본인의 잘못을 좀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사태가. 사실 그 순간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참 평소에 막 얘기를 많이 하거나 또는 이제 막 자기 주장을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참 그 순간 와, 되게 힘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그런 분들은 함부로 할 수 없겠죠. 방금과 같은 상황이 리에 따라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의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아마 그분은 스킬이나 기술이 아니라 평소에 본인 안에 그런 단단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해보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타인에게 묻지 말고 내 안에서 무엇이 옳은 일이고 그런 일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 제 생각에는 남들에게 그런 의사결정을 계속 기준들을 물어보시는 분 역시 그런 기준들을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나는 모르고 있을까요? 그럼 왜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가? 이 두 번째 주제인데, 결국에는 본인 기준대로 선택과 책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적으로 길러야 되는 것은 선택하고 책임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실존 철학에서는 우리 인간은 이 세계에 피투됐다, 던져졌는데 우리는 이제 자유를 선고받았다고 하거든요. 어떤 자유냐면 선택의 자유인 거죠. 근데 그 자유는 굉장한 불안을 안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불안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책임을 타인에게 던지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죠. 자기 기만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무시당했는데 그걸 피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아이, 뭐 친구 사이에 저런 말 할 수 있지. 아이, 뭐 속 좁게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뭐 한마디 할 필요가 있어. 아이, 너무 남한테 그렇게 딱딱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유들이 없는 사람 같아. 그냥 다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면 쟤도 나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겠지 뭐. 쟤 원래 그런 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기만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상황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책임진다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의존적 성향이 있으신 분들, 관계의 불안이 큰 분들은 아까 내 기준이 명확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항상 내가 나의 의견을 물어봤었고 그런 선택과 기준들에 대해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어떤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친구하고 관계에 또 갈등이 생겨서 그 친구에게 막 많은 것들을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다가 끝에 야, 너 왜 그것도 몰라? 나 진짜, 야, 너 좀 지능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제 그냥 지나가는데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하는 거죠. 야, 근데 그건 좀 기분 나쁜데? 야, 그건 친구 사이에 할 얘기가 아니야. 좀 조심 좀 해줘. 라든지 평소에 하던 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침묵을 지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의식이 있는 친구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잘 지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거기에 그 친구도 좀 기분 나빠하고 어떤 본인만의 처벌을 가할 수도 있겠죠. 공격을, 관계를 좀 멀리 한다든지 끊으려고 한다든지 연락을 안 받는다든지 내 불안을 건드리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선택과 책임이라는 것은 나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내 주장을 했을 때 오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고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적이고 관계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나를 드러냈을 때 그 이후에 다가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내면이 단단해지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아까 회피성 성향이신 분들은 어떨까요? 그분들은 한사코 하지 않는 것들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똑같이 거기에서 내가 내 주장을 했을 때 아까 그 상황에서 그 친구가 나를 비난하거나 막 싸우거나 나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고, 회피성 성향이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심한 수치심이나 자책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역시도 내가 받아들이고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실존 철학에서 내가 그 선택을 하고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불안을 내가 수용한다고 느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안은 사라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내적인 기준을 타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세우기, 그리고 그것은 이익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의에 기반한 기준들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선택과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길러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화하실 때 주어를 흐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집단 상담할 때도 이제 이런 선택과 책임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집단 중에 주어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집단원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얘기를 들으면 좀 사람들이 좀 불쾌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누구 얘기인가요? 그래서 제가 바꿔줘요. 주어를 나는으로 바꿔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우리는 또는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선택과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태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항상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할 때 나는 이라는 주어를 정확히 넣고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무한조거나 무례하게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단 무리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한조거나 무시했을 때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타인들에게 아니 저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무례하고 또는 기분이 안 좋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세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표현을 할 때 나라는 주어를 정확히 넣기, 나는이라는 주어를 정확히 넣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하세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내적인 나의 기준과 선택이 분명해질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저의 오늘 이 이야기들이 좀 더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들인데요. 비단 이제 뭐 회피성이나 의존성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자꾸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철학적 관점에서도 많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여러 가지 심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심리학 영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철학과를 갔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뭐 철학적 관점, 종교적 관점 또는 이제 영성적 관점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이제 보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제 연구 주제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이런 통합적 관점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